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 경기 침체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노동시장 환경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는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노동개혁 입법과제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으로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을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개혁안 우리 그 네 분 패널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례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동 교수님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시장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네.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높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그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내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이 이제 주 52시간제 요거 내용 말고는 물론 뭐 그 저축 계좌제도 있고 한데 네. 저는 개혁안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집권 5년 동안 무엇부터 하겠다 하는 이런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게 아니고 네. 52시간만 툭 나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다행히 이번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보고받은 적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 바로 52시간을 딱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나 노동계에서는 네. 이것도 기업 쪽을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너무 또 뭐 대기업 중심 쪽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비판들을 불필요하게 저는 샀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다음에 내실 때는 집권 5년 동안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을 큰 꼭지서부터 원칙서부터 해주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저는 보다 좀 낫다는 생각에서 조금 실망을 했고 네. 저는 조만간 나올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정책 또는 노동개혁 사실 쉽지 않은 정책 이슈가 되기 마련이에요. 네. 왜냐하면 노동정책에서 다뤄지는 사항은 항상 노사 간의 이해다툼이 되고 또 진영에 따라서 보수 진영이나 그 진보 진영에 따라서 노동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바꾸느냐에서는 항상 좀 부딪히는 충돌되는 그런 정책 분야가 되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그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또 이제 논란이나 아니면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 얘기를 좀 더 부연하면은 네. 5년 임기 동안 어떻게 로드맵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실제 발표된 내용은 근로시간하고 임금에 대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접근에 미흡함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만하고요. 네. 내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좀 친기업적이다. 그리고 노동에 많은 양보를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이미 노동계는 여러 가지 반발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명시적으로 발표한 이번 개혁과제를 두고서는 네. 굉장히 좀 이미 전선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제 여러 노종 간이든 노선 간이든 정책을 둘러싸고 이미 대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상황을 좀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더 치밀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책으로 공개
연계가 되고 그 하나하나 노사의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잘 계획되고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주무장관이 발표했는데 대통령 보고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설픔을 보이는 것이 아무튼 그 개혁의 방향 내용을 둘러싸고서 이미 논쟁이 되고 준비도 참 그 허술하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올 판이 되는 것이죠. 네.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획기적인 그런 틀을 제시하기보다 좀 안정적으로 방어적인 그런 정책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있었죠. 네. 물류 파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힘이 한번 과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부한테 상당한 압박을 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는 상당히 이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종합대책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었지 않느냐,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정부가 친노조적인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법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가 친노조적 정책에서 벗어나서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새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서 더 나은 성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노동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의 노동 정책은 대부분 노조에게 이익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그러한 법률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 정책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면에서 사실 이번 종합대책은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5년간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더 나아지는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생산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좀 나태한 그런 자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제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우리 경제의 유연성은 제대로 확보될 수 없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한 그 근로자의 그러한 일하는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은 단순히 그냥 노동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근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틀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의제 설정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물류 파업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전통적인 뭐 보수 정권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생존권 문제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네.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문제라는 걸로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시점인데 판에 바득한 듯한 의제를 들고 나온 것이 타당하냐. 또 하나는 이제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의제 설정도 첫 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로 그걸 건드리는 게 타당한지도 문제가 되죠. 이건 실질적으로 노사 합의로 국회로 넘어가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안이고요. 네. 사실 주 52시간 상한제 하면서 할 수 있는 유연화 조치는 그 타협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놓은 안에서는 친기업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알맹이는 없다. 이런 냄새만 풍긴 내용에 불과한 것이 머물렀죠. 네. 임금 직무체계도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거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도를 나가기가 힘든 사안이고요. 오히려 실사구시하면서 개혁 보수로 따뜻한 보수로 나가야 될 정권의 방향 설정과의 선두주자여야 될 노동정책이 사실은 오히려 구시대의 냄새를 풍기는데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주 52시간 이제 근로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행대로 52시간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국가죠. 거기서 이제 플러스 12시간이 예외적으로 12시간에 연장 시간이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네. 제도 상한인데 이 상한이 지켜지지 않아서 68시간 뭐 이렇게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였던 거를 정상화시키는 의미였는데 네. 그런 정상화된 조치를 되돌린다라는 게 그걸 또 더 유연한 조치를 가한다라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보수고 네. 그리고 상당히 기업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탄력 근로제나 또는 선택 근로제나 이런 유연 근로제가 기본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네. 많이 좀 예외를 많이 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한 달 단위로 하다가 이제 석 달 단위로 하다가 지금 6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늘려줘서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상당히 좀 신축적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주당 얼마를 월당으로 한다고 하면 근로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봐서 네. 저는 이거를 과연 바꾸는 게 필요한가? 현 체제 하에서도 충분히 그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첫 번째 의아한 거고요. 네. 전체 근로자 한 3천만 명 중에서 노조 결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85% 정도가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노조의 그 제도는 있으나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방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또 저는 앞으로 기대를 할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런 쪽에 저는 마인드가 계시다고 봐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관련해서 이제 총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사고 실제 현장에서도 별로 큰 이익이 없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네, 오늘 그 진영을 떠나서 의견이 수렴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신 교수님 따뜻한 보수의 노동개혁의 논의를 좀 말씀하시니까 정말 네. 반갑고 네. 어떻게 보면 진보는 경제 현실을 좀 더 고려하고 네. 보수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의 논의가 되면 참 노동개혁 그 어려운 과제도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갈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 대안이 이런 또 다른 그 장에서의 논의든 간에 그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근로시간 문제로만 좁혀 얘기를 한다면은 노동건강권 문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적일 거예요. 네. 한 주에 90시간 넘게 몰아서 일한다. 특정한 기업의 필요나 아니면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게 상시화되어지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 또 젊은 사람들이 특히 바라는 월라벨하고 이게 거꾸로 가는 사회로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건강권 문제와 더불어서 노동시간의 이원화라는 것이 명분으로는 노사의 자유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하는 사람 2,900만에 자영자 뺀 한 2,200만 되는 임금 노동자 어디 고용된 사람들의 다수는 노동조합도 없고 네.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또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제도의 길이 놓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인다. 주 52시간을 통해서 2,000시간 미만 1,900시간대로 내려놨는데 네. 그것도 사실 유럽이나 OECD 평균을 비하면은 한 달 반을 우리가 더 일을 하는 셈이에요. 네. 오히려 기업의 사정만 좀 너무 강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된다 한다면 그로 인해서 또 노동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그게 과연 월라벨하고 멀어지는 그런 근로시간 제도 변화로 좀 반발 내지는 좀 그렇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노동자의 건강과 이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가 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노조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념 투쟁이나 정치 투쟁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 마련에서도 노조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시대적인 규제라든가 제도의 경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장에서 일하고 몇 시간 일하냐 이런 걸로 따지던 그러한 시대의 노조의 문화에 맞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52시간제를 포함해서 어느 제도도 현장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자리가 만들어지질 않거나 또는 있는 일자리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시간을 그럼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게임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를 억지로 그 규정해서 예외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더구나 또 우리가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3시간에서 5시간 일하는 이러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선진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나지 않고 노조 방식의 일자리만 허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 피해가 다 약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진짜 그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네. 노조 중심적 사고로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요. 이 약자의 삶이 개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의 편향적인 이러한 제도를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좀 더 바라봐야 된다. 노조가 있어서 근로자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도가 결국 미래를 바꾸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생산성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에서 보면은 생산성이 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화에서 억지로 이러한 생산성 높은 제조업의 일자리 방식의 그런 제도를 갖다 들이대 놓으면요. 다 현장에서는 거기에 맞지 않는 상태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 노조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모든 노조가 다 저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건전하고 국가지향적인 노조는 적극적으로 저는 활성화시켜서 국민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저는 제가 그게 좀 알겠습니다. 건강한 보수라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네. 판단을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를 그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이게 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방안, 그 내부는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부터. 예, 우리 숙대가 한 25년 전에 이거 연공서열 체계를 바꾸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고 제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반발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요. 네. 저는 그래서 쉽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개별 단체 쪽에서 스스로 화합을 통해서 활로를 찾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그 김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연공급을 이제 직무성과급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연공급이 뭐 능력에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올라가는 제도라서 네.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공급의 기업이 주는 이점은 뭐냐면 초임금을 굉장히 낮게 줘도 됩니다. 지금 신규 인원을 많이 뽑지 않고 오래 근속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직무급을 하려면 초임을 높여줘야 됩니다. 평균 수준으로 줘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오래 근무해도 안 올라도 상관없는 건데요. 그런 제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많이 받는 사람 깎는 데만 초점을 둔 직무 성과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는 기업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통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장기 근속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유럽에 비해서도 짧습니다. 연공급을 실시해봐야 혜택을 받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넓게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의 불평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책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직무성과급은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향도 꼭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일이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주어지는 게 가장 정의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카운트한다든가 또는 호봉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 세상에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자꾸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퇴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그 풍족
행복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과거의 임금 구조의 그 틀 안에서는요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도가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는 제도로 좀 더 개방형으로 유연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작은 개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능력이 바로 임금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최 원장님은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 거죠.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직장은 연봉제로 25년간 알겠습니다. 활동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이 드려도 교수님, 될까요? 예. 예, 워낙 민감한 이슈고요. 그동안에 여러 정부가 시도를 했지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진전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그런 난제라는 걸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우리가 다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 변화의 임금체계의 어떤 재편도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고 네. 더군다나 또 이 호응제를 갖춘 것이 대부분 대기업 공공기관만 갖춰 있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그 외 비정규직은 호봉제라는 것도 없이 되기 때문에 네. 노동시장 격차를 또 만들어내는 중요한 문제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개인 근로자한테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직무성각을 한다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우리가 손본다 한다면 그분들이 양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조건을 우리가 또 이끌어내야 될지 이런 등등을 좀 세심하게 따지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내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다 보니까 이것이 노동의 그냥 논란이나 반발만 사는 그런 식의 일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할 걸로 보이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소야대인 상황인데 앞으로 법 개정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국회 역학 구조 자체가 거의 3분의 1을 야권이 가지고 있고 지금의 야권은 과거 5년 동안 정부를 주도하면서 상당히 아까 우리 노조 중심의 어떤 정책 해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 획이라도 바뀐다고 하면 굉장한 어떤 반발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개혁을 하고 싶으면 일단 국회 구성부터 집권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역학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2024년 총선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는 2천만이 넘는 그런 소위 노동시장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표를 뒤에 업고 그다음에 압승을 한 다음에 그걸 추동력으로 해서 국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여야가 맞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가는가 하는 네.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한 앞으로 2년 동안은 알겠습니다. 좀 거의 기대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소야대 네. 정치 지형 속에서는 그 법을 손대야 될 특히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법 개정은 거의 좀 난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임금 체계는 노사 자율의 영역인데 그것도 그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그건 현장에서 또 부딪힐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전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을 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매우 부실하다, 서리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게 되네요. 네. 우리 그 김 교수님도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어서 사실은 새로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월 단위 관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그런 유연화 조치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축계좌제라는 게 참신해 보이지만 보상휴가제라고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게 저축계좌제인데 그게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사실 시간의 노동의 임금 추가 가산임금을 깎는 데만 기여하는 그런 제도로 머물 거거든요. 그래서 친기업의 냄새만 풍기고 운명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정부는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노조를 위한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더 늘리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고요. 더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자 한다면은 분명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 민주당도 계속해서 친노조 정책을 고수했을 때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친노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뭐 좋은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오산입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후반기에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친노동 정책을 피다가 후반부에 또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친노조 정권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그런 스탠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든 야든 다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법정 심의 기간이 6월 29일이었는데 막판까지 노동계, 경영계 입장차가 팽팽했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네 분의 그 답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글로벌 인플레는 한 40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IMF보다 오히려 더 심한 경제 위기입니다. 네. 따라서 올해만은 저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국가 상황에 맞다. 저도 상당히 친근로자 측면이고 굉장히 그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올해만은 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근로자들도 올해 한 해만은 일단은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는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 약 191만 원의 이제 월급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물가 인상 그리고 경제난 상황 속에서 너무 지나친 인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 뭐 생각은 네. 저도 동의하는데 사실 최저임금은 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물가가 사실 밥값이요.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되는 시대로 되는데 네. 노동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게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물가 이게 뛰니까 너 좀 참아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실 죽으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네. 좀 그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따뜻하게 좀 올리고 그리고 좀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임금 인상 자제를 좀 하는 그런 식의 논의로 좀 얘기가 돼야지 이런 좀 힘든 사람들을 좀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 원장님.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하 요걸 올리면 여기 있던 분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은 생산성에 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최저임금을 안 줘요. 특히 그 생산성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숙박업이라든가 또는 음식업이라든가 농림업 이런 부분은 거의 40% 이상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경총이 그 조사한 통계가 그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예. 우리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분야가 계속 늘어났고 그 비율이 15% 정도까지로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정도의 임금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정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정말 최저임금을 줘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러 가는 것이 정부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게 헌법적인 조항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의 바탕에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돼 있죠. 법을 안 지키는 걸 경총에서 자랑을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고요.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뽑고 일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건강한 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수준은 지키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만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우리가
가야 될 길 중에 나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내년도. 겁니다. 이미 물가는 올랐습니다. 그건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물가 인상률 네. 6%는 돼야지 사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저임금 노동자 임금만 안 오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3%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을 더하면 네. 8.3% 정도고요. 그게 9,920원입니다. 만 원이- 원은 넘지 못할 것 만 원에 같은데요. 도달하기는 참 힘드네요. 그 정도는 돼야 소득 분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정을 10분 앞두고 가까스로 법정 기한 내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올해보다 460원, 5% 올랐습니다. 월 급여로 계산해보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결론이 난 이후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 측은 이의 제기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안했던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인데요. 최근에 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였는데 일단은 그 부결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끊이지 않는 지역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한 우리 네 분 패널의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그 최저임금 우리가 헌법에 대한민국 이 영토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임금을 이 정도로 주자라는 원칙이 제시되고요. 네. 그것에 입각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법으로 또 이런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 얘기는 그 지불 능력보다는 사실 우선시 될 것이 일하는 사람의 생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가 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역이든 업종이든 어디가 좀 못하니까 그만큼 전 최저임금을 깎자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지불 능력이 낮은 지역이나 업종은 그쪽은 보면 그 반 숟가락만 먹고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뭐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먹어도 되느냐. 최저임금인데 그런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영토는 작지만 사실 가보면 경제 수준이나 뭐 지역 물가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편차를 감안하지 않고 지역별 또는 업종별 편차를 감안하지 않는 거는 1970년대 우리 경제가 단순할 때는 뭐 몰라도 굉장히 다기화한 상황에서는 업종 간 지역 간 저는 편차를 두는 것이 맞다. 그게 윈윈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낮은 급여를 받는 지방이나 또는 어떤 그 영세 업종의 경우에는 국가가 여러 가지 뭐 최저생계비라든지 이런 그 보완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보완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하나가 귀한 상황에서 전 지역 간 그리고 업종 간 원칙적으로 차등화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오래전서부터 제가 강조해 왔던 부분이에요. 전 찬성입니다. 네네. 김 교수님은요? 예,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하면 이제 최저임금을 최저선으로 규정한 그런 제도 취지 자체가 사실 많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최저임금이 가지는 그 제도의 효과가 거의 무효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냐,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역별 업종별로 정교하게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모두를 통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지만 사실은 간신히 지켜지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제도 자체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으면 결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원장님. 네, 그 임금은 계약자 상호간에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개입해서 획일적으로 이 임금 이하를 구분하는 제도라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만약에 간섭을 한다면은 거기에 합리성과 현실성을 담보를 해내야 되는데요. 이 문제의 부분적 해법은 그래도 지역별로 업종별로 우리가 그래도 자율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율성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요. 그 업종별로 그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게 그리고 자율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도를 현실감 있게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논의를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이 법 역시 이제 논란의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시행 이제 반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을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시각과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법의 취지는 알겠어요. 네. 법의 취지는 워낙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인명이 피해가 생기니까 뭔가 이것을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는 전 150% 동의를 하면서도 방점은 예방에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법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의 방점을 네, 이건 이제 처벌 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주 희한한 빠져나가는 법, 이건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그러니까 현장에서 꼼수가 나오고 있다. 꼼수가 나오고 있죠. 저는 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우리가 다시 이번에 손을 봐서 처벌에 방점을 두지 말고 예방에 방점을 두는 법으로 저는 근본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꼼수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의 재해는 거의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 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방법이 아니라 처벌법이 된 이유는 예방에 관한 조항들은 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벌이라도 강화해서 이걸 방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런 점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검토되고 있는 것들만 주로 많고 또는 법입니다. 또는 모든 게 또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총괄 책임,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책임자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처벌 조항도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1년 이상 징역, 이상으로 규정된 건 최저 한도를 규정한 거라서 세진 거죠. 그런데 또는 있습니다. 또는 10억 이하 벌금. 모법을 바꿀 수는 없고 그렇게 추가로 그 조항을 신설한 게 이 조항인데 네. 그조차도 또는으로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아니라 처벌을 통해서라도 고육지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조항 또한 선명하지 않다. 이런 알겠습니다. 점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첫 기소 사례가 이제 그 며칠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16명이 유독물질의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사건인데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그 에어컨 부품 제조 이제 이 회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중대재해 그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이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네. 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대재해를 줄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업인을 처벌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지 또는 뭐 기업에 대한 반감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처벌에 중심을 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그러면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냐?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적 자체가 수단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단순히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서 기업을 처벌하면 그냥 뭐 재해는 줄어들 거야 라는 식으로 단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제도부터 덜컥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고 기업들 특히 경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도는 사실은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재해를 어떻게 줄일까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벌이라 하니까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 처벌로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오죽하면은 그 예방이 안 되니까 강한 처벌이라는 규제 수단을 갖고 예방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냥 말로는 뭐 산업안전이 중요하다 얘기하시지만은 오죽했으면은 그냥 우리가 산업안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자들이 그리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그 안전에 대해서 왜 스스로 예방을 모르는가? 그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으로 그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단의 뭔가 법적인 강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원래 이 법에 따라서 청을 만들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그 산재로 돌아가시니까 그만큼 격상을 시켜서 청으로 해서 예방 교육도 시키고 그 현장 관리 그 감독도 하고 하겠다고 하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 흐지부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법만 가지고 난립니다. 법만 갖고 이렇게 논란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런 강제로 해서 1년, 2년이라도 우리가 꼭 찾고 그러고서 다들 그런 식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 한다면 그때 가서 법을 우리가 완화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강한 처벌을 예방 효과로 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과거로 돌린다 한다면은 2,000명, 8명, 900명 그는 그 죽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적으로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행정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그 논란보다도 그걸 제대로 현장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두 분의 또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원장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노동 관련 제도가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일단 사람 잡아다가 처벌만 하면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진국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더 높아져야 되는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제도 입법 파트이고요. 또 산업 현장이 우리는 점점 빠르게 더 생산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직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미시적 시각에서 그리고 사업장 단위에서 바라보고 그것에 좀 더 그러한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 그래서 민간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여야지 무조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 지켜라는 식의 방식은요. 너무 원초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가 좀 더 선진국 수준으로 좀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 현장, 경제 현장, 현실감 있는 제도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도 현실의 바탕을 둔 제도 입법 방식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그 산업재해에 관한 조항과 시민안전에 관한 조항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사실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놓고도 아무런 처벌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예방을 하라고 아무리 권고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고육지책 처벌법이 나왔다라는 점, 이 처벌법의 효과를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고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과 처벌이 일사불란하게 연계돼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 모두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을 가다듬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서 예방과 처벌에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 것. 그래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동 개혁이 우리나라의 이제 오랜 숙제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동 환경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인데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분의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익위원이 있어요. 그 9명인데 네.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들어오면 이 정부 사람, 저 정부가 들어오면 저 정부 사람이 돼버리니까 근로자나 아니면 기업 쪽이 이분의 정체를 신뢰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개입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저 사람은 정말 중립적이야. 네. 저 사람의 말이면 저는 믿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런 중요한 인물을 선정하는 걸 보면 자기 오른팔 사람을 자꾸 쓰니까 신뢰를 못 받는다. 저는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기로 나가면 네.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의심은 사지 않는다. 저는 그런 어떤 변화가 네.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마무리 말씀으로는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네. 노동개혁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전환 시대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회적인 난제 등등을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좀 그 논란을 빚고 그리고 진행에서도 굉장히 어설픈 설익은 그런 모습은 좀 잘 이후에 진행을 해나가기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는 그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목에 노동제도가 후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현실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진국이 없는 제도를 갖추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후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경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노동은 후진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후진 노동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개혁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일이 되려면 그 미운하고 고운한 노동조합을 상대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장 수준의 협상을 하기 위해도 그렇고 이런 정책을 다룬다 한다면 노동조합하고 상대해서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완전히 원수처럼 한다면 그들하고는 같이 대화 타협이 안 되죠. 하는 점에서 사회적 동의 합의를 하는데 노동조합을 밉더라도 같이 대화 상대라든가 같이 설득할 수 있게 한 그런 노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노총이 이번 주말에 파업을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니까 힘으로 이번 정권을 한번 압박하겠다 그런 것이죠. 예, 이렇게 노조가 힘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회의 특권 계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개입한다거나 또는 집단적인 특권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동 현장이 앞으로 우리가 닥칠 큰 위기 앞에서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국민과 우리 일자리 모두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일이 단순히 그냥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경제의 위험도를 낮추는 그러한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유연성 확보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일자리라는 문제 그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희 교수님 말씀하실까요? 예, 윤석열 정부가 저는 메르켈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받고 퇴임한 보수 정당 출신의 총리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 정부인데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2015년에 전격 도입합니다. 모든 국민을 묶어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부라면 사실은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메르켈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올리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부여야 된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노동조합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후진적인 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의 노동 권리가 확보되지 않고 노동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중노동 시장 구조를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단체 협약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메르켈의 길을 가는 개혁보수의 노동정책 청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특집,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